서울로 서울로 오늘도 모여든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꿈과 대륙을 건너온 음식들의 풍미가 온통 뒤섞이고 교차하는 도시. 나의 고향 서울은 거대한 코스모폴리탄이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명멸하는 듯한 나의 도시에도 어딘가에 묵직하게 연결된 뿌리가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곱게 싼 이 보자기 속에 나에게 해답을 줄 물건이 들어있다. 아 이게 참 아이고. 음식. 그것도 왕의 음식이다. 묵직하네요. 도슬,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때 당시 받았던 도시락. 조선시대 왕들은 궐 밖으로 순행을 갈 때면 일상식을 담은 도색을 지참했다. 팔도에서 진상한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임금의 도시락.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 백성의 마음을 고루 살펴야 하는 것이 음식을 대하는 왕의 도리였다. 의외로 담백해 보이는 권력자의 도시락. 뭐 영조 왕 이런 분은 감선이나 철선을 잘 그렇죠, 좀 그렇죠. 적절히 활용하셨다. 반찬수나 가짓수를 정말 어려운 뭐 일이 있거나 상을 당했거나 하면 줄이거나. 줄이는 거. 예. 예를 들면 뭐 흉년이나 또는 뭐 재해가 있을 때 어떤 왕의 어떤 그 덕목을 보여주는 수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의 한 장일 수도 있겠다. (500년) 수도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어느 날 갑자기 열린 근대의 문을 통과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서울 사람들 식탁에는 어떤 것들이 올랐을까? 나는 이제 음식의 온기와 풍미가 담긴 서울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려 한다. 서울의 맛이란 무엇일까? 서울의 맛을 하나의 도시락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여정이 혹시 나를 우리에게 서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으로 이끌어주지는 않을까? 여기 안녕하세요. 아, 네. 태성 선생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웬일이세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지금. 우선 내 생애 최초의 맛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소박한 문방구집 모범생 아들로 자라났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문방구에서는 맛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이거 사 먹고 저거 사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모기업 문방구는 편의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있었다. 아, 맛은 기억이라고 했던가? 우리 저가식품들이 가면서 와. 야, 이거 봐. 코올리며 동전 몇 개와 바꿨던 그 쫀득한 맛들이 생생하다. 대박. 이거 이거 야, 너희들한테 내가 저가식품을 사줄게. 야, 먹고 싶은 거 좀 골라봐. 내가 이거 쏜다. 저가식품. 비싼 거 골라주세요. 집어. 와. 그래. 야, 네? 자, 또 요거. 이거요. 너는 뭐야? 맛있어요. 아. 안에 꿀도.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야, 뭐야, 대박. 있어. 이거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야야야야, 내가 옛날에 구워 먹었잖아. 구워 먹어요.
야, 후배들과 얘기하다 보니 때로 이 혀가 뇌보다 강력한 기억력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가난했던 한 소년이 성장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도시. 서울은 날마다 상전벽해가 일어나듯 빠르게 변하는 도시다. 그러나 이곳에도 깊고 유구한 시간이 숙성시킨 맛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서울의 역사가 새로이 읽히지 않을까? 너무 추워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서울도 이렇게 추웠을까요? 그나저나 옛날 서울 사람들도 정말 바쁘게 살았겠죠. 그 바쁘게 살았을 사람들을 먹였던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서울의 맛의 기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조선의 왕들이 전국인 경복궁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물렀던 창덕궁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광입니다. 궁중요리 전문가는 서울의 맛을 어떻게 정의할까? 선생님 제가요. 네. 제가 서울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서울의 맛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데, 가만 있어. 내가 서울 출신인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예. 고민하다가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좀 그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생님 이렇게 뵈는 그래요? 거예요. 글쎄, 저도 그 질문에는 사실 어렵기는 그쵸. 해요. 네. 그런데 1847년 왕의 서재 겸 사랑채로 건립되었다는 낙선제로 향했다. 갑신정변 이후 고종의 집무소로 쓰였고 국권을 빼앗긴 후에는 순종이 기거한 곳으로 왕조의 마지막 흔적이 남은 곳이다. 마지막 윤비를 모시고 살았던 마지막 그 내인들, 궁녀들이 네 분이 계셨었어요. 여기에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음식 쪽에서는 한이순이라는 한이순 상공. 고종 때 13살에 들어와서 고종 순종을 거쳐서 윤비까지 이렇게 마지막 황후를 모셨던 네 궁녀 가운데 요리를 담당했던 한이순 상공. 한상공에게 궁중요리를 배우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황혜성 선생이었다. 그 궁녀들은 외부 사람을 절대 옆에 오게 하지 말고 항상 비밀로 이렇게 자기네들 그게 있는데 이 타박을 많이 구박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윽고 스승과 제자가 된 두 사람은 궁중 음식을 연구하고 알려나갔다. 음식이 무슨 문화재냐고 여겨졌던 70년대 초 세간의 인식을 바꿔놓으며 조선 왕조의 궁중 음식을 무형문화재에 올렸다. 그렇게 보존해낸 궁중 음식의 계보는 황혜성 선생의 세 딸들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는 모두 철화에 접어든 궁중 음식의 대가들이다. 전설의 세 자매를 만나기 위해 궁궐 담장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오늘 날은 괜찮지? 네, 날은 오늘 뭐 너무 좋은데요. 저는 외모. 너무 외모는 똑같으신 것 닮아. 같아가지고. 저는 작은 황 맞죠? 선생님이었어요 옛날부터. 제 말이 맞죠? 나보고 물어보지 마. 아니, 근데 그래서- 하는 짓은 똑같아 내가. 그래요? 아니 사진 속에 계신 한 선생님만 모습하고 네. 너무 똑같으셔가지고. 맞아요. 그죠, 점점 맞죠? 닮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나이 들면서 뒷모습 이렇게 보면 다 엄마야. 옛날에 엄마 그러세요? 항아리 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교육자로서 연구가로서 여전히 궁중 요리를 증언하고 있는 세 자매.
오늘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서울 음식 중에는 이 세 자매의 기여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세 명의 요리 대가님들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궁중의 음식들은 어떻게 일반에까지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제도라 그러세요. 결혼이요? 성을 이씨잖아요, 왕은. 근데 전부 바깥에서 다른 성씨의 처자를 데려다 왕비를 삼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가는 거는 그 집의 모든 풍습과 습관이 문화가 가는 거니까 민가의 음식이 자연히 궁중에 전해진 거고 네. 그다음에 궁중에서 잔치를 하면 다 싸서 각 집집마다 이제 고관집에 돌려줘요. 그리고 거기 이제 초대받아서 먹고 흉내를 또 내고. 세 대가는 각자가 생각하는 서울의 맛을 요리해 주었다. 먼저 맏딸 한복녀 선생의 서울의 맛. 반가의 정갈한 오첩반상이다. 담백한 소고기 묵국에 대표적인 서울 양념인 새우젓으로 가늘한 호박, 서해안 조기가 들어간 고추장찌개, 그리고 간장. 본디 양반들은 소금이 아니라 간장을 썼다고 한다. 각각이 오첩 예절을 갖춘 반상,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래서 저는 서울의 맛은 이 정도가 아닐까. 네. 이건 정말 묵국, 옛날 서울 양반이다. 묵국하고 수저부터 국물에 적셔서 드시는 거. 그런가요? 그것이 이제 식사 방법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김치국부터 이렇게 또 순수하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속담대로 가는 새콤하죠. 네. 김치국을 먹고 새콤한 그걸 먹으면서 입맛을 돌리는 게 이게 사실은 에피타이저예요. 한국의 밥상에서. 하시는 것도 평소에 우리가 네. 배물림 요리를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한복선 선생은 요리 프로그램의 원조시다. 그녀가 나타나는 시간이면 집집마다 메모지를 들고 TV 앞에 앉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균력을 그래서 정장작용 한복선 선생은 주한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서울의 맛을 대신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술을 색깔이 따라봐요. 이게 색깔이 이게 포도주인가요? 색깔이 포도주 같아요. 냄새 좋다. 네, 다는 하지 말아요. 우리가 말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 우리가 흔히 신선로라고 부르는 화려한 궁중 음식 열구자탕. 고춧가루가 아니라 간장으로 볶아 담백한 서울식 낙지볶음. 소금이 아닌 간장으로 가늘한 장김치. 요즘 서울 사람들이 잘 만들지 않는 김치다. 제가 한 47년 정도 네. 그 전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제 강점기 그때쯤에는 그렇게 잔치가 많았대요. 그러면 어머니 혼자 이걸 못 하시니까 그 명월관 서울 그 네네네. 요리집에서 요리사도 오고 기생들도 오고 뭐 음악하는 사람도 놀이꾼들도 와가지고 요즘 출장 뷔페처럼 맞아요. 요리사님이 오시는 거군요. 아예 그리고 악당까지만 하면 온 거죠. 악당까지요? 그거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느라고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올 때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요리상에 놨기 때문에 그때 배우셨대요.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집인 명월관. 왕조가 무너지자 세상에 나온 궁중의 조리사와 기생들이 세종로의 고급 요정을 차린 것이었다. 장춘관, 국일관, 식도원, 요정은 더 늘어났다. 왕의 음식이 반가도 서민의 가정집도 아닌 요정을 통해 흘러나왔다. 궁중이 이제 조직이 해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대령숙수라 그래서 남자 조리사는 그 요리집에 이제 조리사로 채용이 되고 약방기생이라 그래서 궁 안에 잔치할 때 춤추고 노래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 명월관이나 그런 큰 잔치 요정집에 거기서 또 이런 공연단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왕조가 해체가 되면서 네, 그래요. 프랑스 혁명이 나서 궁의 음식이 일반으로 레스토랑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죠. 다 어디나. 음식값만 지불할 수 있다면 왕의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마지막 한복진 선생의 서울의 맛은 그러한 시대가 막 열렸을 때 서울의 외식가에서 인기를 얻었던 음식들이다. 자저수로 가늘한 깍두기도 함께다. 깍두기를 2개 드시네. 아이고 맛있어라. 이 맛이야. 저희 어머니가 사윗감을 고르실 때 맛있게 먹는 사람을 골랐어요. 음식을. 그러니까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음식 한 그릇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예를 갖춰 먹어야 한다고 여겼던 옛 서울 사람들. 유교의 규범 속에서 조선시대 궁중과 반가의 음식은 수백 년을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근대의 시작과 함께 서울의 맛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시점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돈이문의 역사와도 이어진다. 이 돈이문은요 4대 문 중 이 서쪽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당당한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또 가슴이 아픈 게 4대 문 중 유일하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유일한 또 한 개의 문이기도 하죠. 서울 서북 쪽의 관문으로 중국 사진이 출입하고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었던 돈이문. 돈이문 아래 성벽 마을에는 널따란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었고 성 안에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던 논밭도 있었다 한다. 놀랍게도요. 돈이문 밖을 나오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경기 가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문과 그 경기 가명 사이로 가면서 상업 지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돈이문이에요. 돈이문 앞에 지금 쌀가게 보이고 그다음에 신발 가게 보이고 밑에 내려오면은 이렇게 채소밭 같은 게 보입니다. 관청과 가게들과 논밭이 촘촘히 들어선 번화한 마을. 조선 후기 이 성곽 아랫마을은 사람 사는 활기로 넘쳤을 것이다. 그곳에는 아직 100년도 더 된 시장이 남아있다. 어머니 여기서 몇 년 하셨어요? 28년. 6.25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는 서민들의 시장이다. 지금 방금 만든 이야, 이 잡채 김 대박. 맛있겠다. 30년이 넘었다는 꽈배기 가게. 듣다 보면 기가 막히게 맛있겠네요. 우와, 색깔 봐. 어린 시절 엄마 따라 장에 갔을 때 군침 흘리며 지켜봤던 바로 그 광경이다. 이 꽈배기가 영천시장에서는 1,000원에 4개다. 드셔보셨어요? 식은 꽈배기가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꽈배기? 지금도 물건값 싸기로 유명한 영천시장. 일제강점기에는 도매시장이 서기도 했다. 이 돈이문이요 이제 헐려 나가죠. 언제 헐려 나가냐면 1915년. 그때는 언젠가요?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게 뜯겨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전차를 복선화시킨다. 도시정비라는 어떤 그 미명하에 전차를 복선을 만드는데 돈이문 입구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내가지고 결국 성곽이 헐리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 한양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그 경계선일 수 있지요. 그게 헐리게 되면서 어떤 근대적 문물 이런 것들이 계속해 유입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 통로의 그 입구에 바로 이렇게
시장들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근대의 문을 통과한 서울은 급속한 도시화를 겪게 된다. 이때 외식 문화라는 것이 탄생한다. 1920년대 잡지를 보면 어느 음식에 대한 예찬이 펼쳐져 있다. 말만 들어도 우선 구수한 냄새가 코로 물씬물씬 들어오고 터분한 속이 확 풀리는 것 같다. 이만하면 서울의 명물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선의 명물이 될 수가 있다. 기사의 제목은 괄세 못할 경성 설렁탕. 설렁탕은 근대 도시 서울의 인기 메뉴였다. 일제강점기에 생긴 설렁탕집 가운데 몇몇이 여전히 남아있다. 80을 넘긴 창업자의 셋째 아들이 대를 이어 식당을 지킨다. 반갑습니다. 그 옛날처럼 진한 설렁탕 한 그릇으로 뜨끈하게 속을 데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이거는 내가 장가 들고선 싹 끊어버린 거야. 저 같은 거 성씨가 어떻게 되신다 그러죠? 최씨예요. 초이? 네네네. 우리 사회에서 흔치 않다는 100년을 바라보는 식당이다. 아, 문 열었다는 사진이구나. 개업. 개업이가 저 개업 사진. 저 교수님 개업 그러네. 금물개업이 예. 한 달 붙여놔. 왜 그러냐면 네. 전에는 뭐 이 저 선전하는 방법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색이 맑은 곰탕과 다르게 설렁탕은 양지머리와 뼈, 부속물을 함께 넣고 푹 곤다. 그래야 뽀얀 빛이 나온다. 이 소금 팍팍. 이게 파를 이렇게 팍팍. 이 설렁탕을 하려면요 네. 24시간 하기 때문에 밤 서살 둬야 돼요. 밤을 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하. 장작 불을 때니까. 아, 그래서 근데 씨육수가 나오면 이걸 갖다 이쪽으로 붓고. 그러면 그 씨육수가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우린 정월에도 안 놀았어. 노는 날이 없었어요. 이야. 아버님 고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거 절아서 이렇게 고기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보통 그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막 근대 도시로 태동하던 서울. 뼈와 부산물을 고안해 값이 쌌던 설렁탕은 가난한 이들의 뱃속을 뜨끈하게 해주던 서민 음식이었다. 물론 이 유명한 설렁탕 맛에 양반의 후손들도 호기심을 보였다. 옛날에요. 예. 이것이 서울역 앞에서 네. 저 광화문 종로 거지. 네. 이게 설렁탕이 배달을 갔었어요. 이거 배달한다고요? 뚝배기에다 30그릇씩 싣고 아니 설렁탕을 배달을 해요? 밥을 말아가지고 그것도. 아, 그래요? 두툼한 뚝배기를 묘기하듯 가득 실은 설렁탕 배달부들이 서울시대를 달렸다. 설렁탕은 아마도 최초의 배달 음식이 아니었을까? 주문을 하는 이들 중에는 체면 때문에 이 차마 설렁탕 집을 찾지 못한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것이 양반들이 양발 튀고 앉아서 먹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밥 따로 국 따로 그 따로 잡수는 분들이지.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이거 먹으러 벗어버리고 이거 먹으러 왔을 거야. 아마도 버선을 많이 못 버리는 양반이라면 배달해서 먹었을 거예요. 몰래 저기 하인 보고 시키라고 해가지고 하인이 시키고 가져와라 하고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 사람들 먹어보면 맛있거든. 경성의 명물이라 불렸던 설렁탕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는 서울의 맛이다. 또 다른 설렁탕집에 깍두기 담그는 날, 감칠맛 나는 새우젓을 듬뿍 넣고 큼지막하게 자른 물을 한나절 잘 절여 식감을 살린다. 저희 집에는 석박지식으로 잘라요. 큼지막하게. 조그맣게 육각형으로 잘라서 드시는 거하고 석박지로 잘라서 드시는 거하고 이 식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깍두기로 소비되는 무만 일주일에 200개에 달한다. 고기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을 때 씹는 맛과 개운함을 주는 깍두기는 최고의 궁합이다. 서울 사람이라면 이 절묘한 조합을 모를 리 없다. 저희는 1972년도에 저희 모친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서 설렁탕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내공 깊은 노포에서는 음식 맛처럼 잘 익은 철학을 발견하기도 한다. 저희는 이제 줄을 서거든요. 요 골목에 여름 되면 줄을 서는데 뭐 유명한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무슨 높으신 분들이 와서 그 비서관이 와서 뭐 먼저 자리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그릇 먹고 가는 건데 설렁탕 한 그릇에 위아래는 없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그릇에 7,000원! 차별하지 않는 뜨끈함. 서울의 맛이란 때로 달다, 짜다, 쓰다 그런 표현만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맛은 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즐길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에 저는 서울의 맛은 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럭무럭 김이 나는 저 한 그릇이 문득 거룩하다. 경복궁과 청와대가 나란히 지붕을 겹치고 있는 오늘의 서울. 우리 문학계의 원로 황석영 선생을 광화문 앞에서 만났다. 현대사를 온몸으로 돌파했던 그는 스스로를 근대의 자식이라 하였다. 저 북촌 이쪽은 이제 주인층들, 이게 이른바 이제 아전이라고 하는 쪽이 많이 살았는데 사실은 이게 저 음식 문화는 주민층 문화입니다. 사대부 문화가 아니고, 그래서 사대부들은 음식 먹는 것도 이제 절제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 계층이나 뭐 아전 계층이니 중인 계층들은 굉장히 자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사치를 했어요. 서울 음식이 아마 이 근방 언저리에서 이제 이렇게 궁중의 음식하고 이렇게 뭐 서로 섞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음식의 에너지가 서로 섞이고 끓었던 광화문 일대. 날씨 추워. 남쪽으로 몇 걸음 내려가면 70년대 초 소장파 출판사들이 줄지어 서 있던 청진동이 나온다. 그때 이 거리에는 밤낮으로 문인들이 오갔다. 전후복구 이후에 집장사 집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실이라는 개념이 생겨. 그러면 서재를 이렇게 좀, 그러면 중산층이 그래도 책을 놔야 되잖아. 이렇게 금박된 그 전집류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여주는 장식이 좀 돼야 되니까. 70년대 초반이 되면서 단행본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 단행본을 이끌었던 단행본 문화를 이끌었던 출판사들이 장비, 민음사, 문학가시성 이런 청진동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문인들 거리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 원고료 받아오잖아. 그럼 금방 알아. 제 원고료 받아.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벌써 알잖아요. 정보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원고료 받았다. 그러면 이제 너 이 새끼야 어디가? 잡아놓고. 예. 이게 뭐 낭만적인데요, 선생님. 아니 그때 그렇게 정신들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세월이 점점 사회적 압력이 뭐 그때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억압은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술로 풀었죠 많이. 깊고 진한 국물이 늘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고 신선하고 푸짐한 재료들을 크게 한 국자씩 부어 끓이면 금세 완성되는 식탁.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목으로 넘기면 이내 배가 뜨뜻해져 오는 음식 해장국. 이게 사실 옛날식으로 하면 이게 패스트푸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패스트푸드. 상 차려서 뭐 반찬 들어놓고 먹기엔 그러니까 뜨거운 국물에다 밥 말아서 김치나 깍두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 끼니를 때울 수 있으니까 예, 간편식으로 이렇게 퍼졌는데 서울 사람들이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빨리 먹고 빨리 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돌이켜보면 서울 사람들이 바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을까? 파란만장했던 우리 현대사는 해장국 한 그릇 속에도 흔적을 남겼다. 언젠가의 그 맛집을 찾아가 보아도 대부분은 사라져 버렸거나 주인이 바뀌었다. 만약 예전의 장소에 음식점이 그대로 있고 늙은 주인이 아직도 요리 중이며 음식의 맛도 여전하다면 우리는 실로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과 내가 동시에 변해 있기 때문이다. 아, 이게 진짜 그 우리는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근대화 기간을 30년에 해치우거든요. 후닥닥 해치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 거를 보존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거를 살려서 어떻게 하는 그런 여유가 없이 두드려 부시고 뭐 재개발하고 또 부시고 뭐 이랬으니까. 서울을 먹여 살린 음식 이야기 중에는 확인할 길 없는 전설들도 있다. 청계천 거린들이 잡은 미꾸라지가 서울 추어탕의 원조가 되었다는 얘기가 그렇다. 일제강점기에 문을 연 추어탕집. 청계천변 무교동에 있다가 지금은 좀 더 북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식당을 맡았다던 며느리는 여전히 고운 모습이시다. 붉은 국물에 미꾸라지가 둥실둥실 뜬 서울식 추탕. 남원식 추탕과 달리 된장 대신 고추장으로 간을 하고 우거지도 없다. 무엇보다 통째로 든 미꾸라지가 서울식 추탕의 특징이다. 이게 솔직히 추탕을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 얘가 너무 그대로 있어요. 너무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왜 안 가시고?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라서 그 고등어를 가르면 가려도 우리가 모르지 않냐? 어? 그러니까 이거 손품을 봐야 된다. 눈으로 봐야 된다. 이야 몇 마리 들어간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있으시고. 무엇보다 궁금했던 청계천 미꾸라지의 전설을 여쭤보았다. 청계천 쪽에서 또 이렇게 왜 저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아우, 내가 청계천에 거짓말. 내가 아마 이게 마지막 세대인지도 몰라. 아 어머니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증언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서울에 네네네. 6.25 나고 들어오니까 그 밑에 다 염색집이었어. 이게 옷이 없으니까 군복을 다 염색을 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들 거지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지저분했는데 무슨 미꾸라지가 어떻게 나와. 응? 청계천 미꾸라지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서울식 추탕 한 그릇을 나이 도시락에 담았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은 오늘도 만원이다. 서울로
사람들은 시대마다 다른 꿈을 안고 모여들었다. 저는 서울 토박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 도시 서울에서 저는 소수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울 인구에서 서울 토박이 비율이 35%밖에 안 된다네요. 어느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울은 만인의 타향이다. 이 표현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찾아서, 이 꿈을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지방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의 음식, 그 음식은 과연 서울의 어떤 모습으로 녹아 들어갔을까요? 상경한 자들의 도시 서울은 8도의 밥상이 경합하는 맛의 수도였다. 아구찜 나왔습니다. 14살 때 진도에서 상경했다는 사장님. 서울역에 내리니까 그때 대우빌딩 제일 컸었어요. 그 시대에. 보니까 대단하죠, 웅장하고. 저희는 뭐 조그만 뭐 시골에 뭐 조그만 데서 그 동네가 얼마나 쪘습니까. 서울 깍쟁이들과 함께 갔던 경양식집. 진도 소녀는 당황했다. 돈가스를 이제 먹으러 갔는데 뭐랄까 서울 애들은 먹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쟤네들 어떻게 하나 보니까 칼로 딱 자르는 거 이제 보고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안 먹어봤으니까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 수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이런 풀태죽을 주나 이랬어. 진짜로. 신기했죠. 인물 좋고 사람 좋은 마산 청년을 만나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시어머니의 식당을 이어받았다. 진도 소녀가 마산 아귀찜의 대가가 되었다. 마산에는 이제 꼬독꼬독 간 건조시킨 아기. 여기는 이제 생아기. 보관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먹어봤더니 마산 맛은 서울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음식. 아무튼 좋은 물건 다 서울로 오지 않겠어요? 사람을 따라 상경한 음식들로 서울의 맛은 더 풍성해졌다.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 도착한 서울역은 같은 처지의 이방인들로 가득했고 그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작정 상경시대의 상징이었던 옛 서울 역사를 내려다본다. 매해 명절 이곳에서는 귀향전쟁이 벌어진다. 지독한 서울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그때는 건축들이 고층 건물은 거의 없었고 서울시청 정도가 있고 서울역도 이제 그때는 우뚝 선 건물이었죠. 서울에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견줄 수 없겠지만 그때는 남대 문이 엄청나게 크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래 배는 고프지 갈 데는 없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거 서울 권유 왔는가 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갖고 서울행을 감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 초등학생 때 처음 서울에 왔던 박효남 셰프. 미아리 거기 올라가는 순간에 삼양동에 거기 옛날에 이제 달동네 했었죠. 달동네. 지금은 아닌데. 네. 근데 거기에 불빛이 환한 게 보고서 저도 순간 모르는 순간에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와 하고서. 우와 이렇게. 네네네. 전기도 없는 시골에서 올라왔던 소녀는 프랑스 요리의 명장으로 성장한다. 중졸의 학력이 무색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 총주방장 위치까지 올랐다. 아버지의 검은 땀방울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이 그를 성장하게 했다. 그때 이제 연탄을 아버님 도와드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의 이제 그 이마에 이제 그 땀방울을 봤어요. 그 땀방울을 보고서 제가 빨리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네, 학교는 무슨 학교냐. 요리 학원 문이 분명 하나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다른 모습을 봤어요. 여자는 그래도 자신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자는 그때만 무슨 요리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프랑스 요리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한 박효남 셰프. 대가는 프랑스 요리 3가지로 서울의 역사를 표현해 보겠다고 했다. 고급스러운 정통 프랑스 요리가 서울의 에너지와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70년대를) 대표하는 요리 꼬꼬뱅. 프랑스 요리의 전형이자 입문하는 이를 위한 프랑스 요리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치르고 자신감이 올랐던 서울에서는 부야베스라는 일종의 해물탕이 인기였다. 육류 중심에서 벗어나 해산물로 서울 사람들의 입맛이 확대됐다. (90년대는) 보다 과감해진다. 완도산 전복과 미역을 적극적으로 써서 프랑스인들도 감복하는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감동입니다. 1902년 서울 최초의 서양식 호텔 안에 서양식당이 생긴 이래 일본식으로 변형된 경양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돈가스와 함박 스테이크는 가족 나들이나 데이트하는 이들의 인기 메뉴였다. 정통 프랑스 요리도 에너지 넘치는 이 도시에서는 서울화된다. 90년대 우리나라에 그 국제 총회 이런 거를 많이 있었죠. 국제대회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욕심이 생긴 게 프랑스 음식 70년대 해봤고 80년대도 해봤고 네. 90년대 이때 흐르면서 제가 생각한 게 프랑스 음식 우리나라 농산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와, 이게 지금 이게 만두인데요? 프랑스 만두인데 프랑스 만두? 네, 라비올리. 선생님, 네. 이 라비올리를 왜 서울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의 맛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어머님의 손맛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만두를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 드린 거는 마음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반을 잘라서 한번. 서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만두피의 얇고 매끈한 질감 속에 프랑스 요리가 담겼다. 왠지 모르게 프랑스 요리지만 익숙한 맛이 있어요. 네. 와. 제가 올해 이제 요리 40년 됐거든요. 요리 40년? 네. 그러면 아유, 이제 진짜? 앞으로 40년 더 할 겁니다. 그러세요? 네. 앞으로 또 40년. 새로운 조리법과 미감이 더해지고 그것이 다시 서울의 맛을 이루지 않을까? 서울의 맛을 찾아가는 여정의 끝에서 내 생의 첫 외식을 떠올렸다. 그것은 자욱한 연기와 달콤한 고기 냄새가 그득한 갈빗집이었다. 넉넉하지 않던 우리 가족이 둥글게 모여 고기를 구워 먹던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장면이다. (50년대에) 문을 연 신촌의 갈빗집. 의자 하나 없이
모두가 둘러서서 빨리빨리 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 한 잔 털어놓는다. 그 옛날 이곳에는 화력발전소에 공급할 석탄이 지천이었다. 이거 새카맸었으니까 이 동네가. 그러니까 여기는 참새도 새카맸어요. 발전소와 기차역에서 일하던 그 많던 노동자들은 궁중의 너비아니처럼 고상하진 않지만 넉넉하고 기름진 고기 몇 점으로 고단함을 잊었을 것이다. 우리 서울에는 그 맛의 깊은 맛을 찾는 게 이제 여기 저 남도는 햇바닥을 탁탁 쏴야 기분이 야 이거 맛 좋다고 그러거든. 우리는 아니거든. 딱 한 3번 씹었을 때 침샘이 싹 나올 때 그때 야 이거라고. 담백하다, 은근하다. 서울의 맛을 형용할 상찬들을 하나하나 담는다. 하지만 이 속에 담긴 것은 단순히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뿐은 아닐 것이다. 서울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조선 개국 후 바로 이곳 수도 한양의 시간, 개항 이후 근대화의 시간, 광복 이후 현대의 시간, 이 시간의 층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그 시간 속 우리의 음식, 그것이 바로 서울의 맛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많은 서울 사람들을 만났다. 어디서 왔든 고향이 어디든 서울 사람으로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고 바꿔가는 서울의 맛은 참